세상이 이렇게 시끄러운 줄 누가 알았을까요? 소영은 병원에서 돌아온 지 사흘째 여전히 귓속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온갖 소리들에 어리둥절해하고 있었어요. 냉장고가 윙윙거리는 소리, 시계 초침이 똑딱거리는 소리, 심지어 자신의 숨소리까지도 낯설기만 했죠. 한 사람의 중년을 통째로 삼켜버린 긴 세월이 얼마나 무거운지 이제야 실감하고 있었답니다. 47세에 갑작스럽게 찾아온 돌발성 난청으로 소리를 잃었을 때만 해도 언젠가는 다시 들을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품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 희망은 점점 작아졌고 어느새 침묵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당연해졌었죠. 그런데 지금 62세가 되어서야 최신 인공화후 기술 덕분에 기적처럼 청력을 되찾게 된 거예요. 의사는 완벽하지는 않지만 일상 대화는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했었어요. 정말 그랬어요. 남편 정호의 목소리를 다시 듣게 되었을 때 소영은 펑펑 울었답니다. 하지만 적응하는 건 생각보다 쉽지 않았어요. 모든 소리가 전자음처럼 들리기도 하고 때로는 너무 크게 들려서 깜짝 놀라기도 했거든요. 특히 밤에는 온갖 소리들이 더욱 또렷하게 들려서 잠을 이루기 어려웠답니다. 그날 밤도 마찬가지였어요. 새벽 2시쯤 소영은 침대에 누워 있으면서 집안의 여러 소리들을 하나씩 구분해 보려고 애쓰고 있었죠. 정호는 옆에서 깊게 잠들어 있었고 그의 고른 숨소리마저 소영에게는 새로운 발견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진동 소리가 들렸어요. 휴대폰이었죠. 정호의 휴대폰에서 나는 진동 소리였어요. 소영은 오랜 세월 진동으로만 전화를 받는데 익숙해져 있었기 때문에 그 미묘한 진동을 놓치지 않았답니다. 정호가 뒤척이더니 조심스럽게 일어나는 모습이 보였어요. 소영은 눈을 감고 잠든 척했죠. 남편이 거실로 나가는 발걸음 소리가 들렸어요. 이런 발걸음 소리도 처음 듣는 거였어요. 정호는 평소보다 더 조심스럽게 마치 누군가를 깨우지 않으려는 듯 살금살금 걸어 나갔답니다. 호기심이 생겼어요. 새벽 2시에 누구에게서 온 전화일까요? 소영은 침실 문 쪽으로 조심스럽게 다가갔어요. 긴 침묵의 시간 동안 기른 관찰력과 조심성이 자연스럽게 발휘되고 있었죠. 거실에서 들려오는 정호의 목소리가 작지만 또렷하게 들렸어요. 소영의 심장이 빨라지기 시작했어요. 이상했거든요. 정호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어요. 더 낮고 더 조심스럽고 뭔가 긴장한 듯한 어조였답니다. 정호는 전화기 너머의 누군가에게 소영이 다시 들을 수 있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말투가 기쁨이 아니라 걱정으로 가득 차 있었답니다. 마치 소영이 듣게 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 같았어요. 지금까지는 괜찮았다고 정호가 말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하지만 이제는 모르겠다고, 혹시라도 소영이 눈치채면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고 불안해하고 있었죠. 소영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정호가 계속해서 그때 일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거든요. 물론 아무도 모르는 일이라고 하면서도 소영이 너무 예민하다고 걱정하고 있었어요. 원래도 그랬지만 침묵의 세월 동안 다른 감각들이 더 발달해서 자꾸 뭔가 이상하다는 듯이 쳐다본다고 말하고 있었답니다. 소영의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그때 일이라니요. 오래전 자신이 청력을 잃게 된 그 사건을 말하는 건가요? 온몸이 차가워지는 느낌이었어요. 정호는 전화기 너머의 상대방에게 아직은 소영이 의심하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계속 이렇게 할 수는 없다면서 언젠가는 들킬 수도 있다는 불안감을 드러내고 있었답니다. 소영은 문틈 사이로 거실을 살펴봤어요. 남편이 소파에 앉아서 휴대폰을 귀에 대고 있는 모습이 보였죠. 그런데 그의 어깨가 떨리고 있었어요. 과연 이 사람이 결혼 생활 내내 함께 살아온 내 남편이 맞나요? 이런 생각이 소영의 머릿속을 스쳐갔어요. 정호는 조금 더 기다려보겠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만약에 소영이 뭔가 알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몰라서 두렵다고 털어놓고 있었답니다. 그러면서 소영이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눈치가 빠르다고 걱정하고 있었어요.
통화가 끝나는 소리가 들렸어요. 정우가 한숨을 깊게 쉬는 소리도 함께요. 소영은 재빨리 침실로 돌아가서 원래 자리에 누웠어요. 하지만 잠이 올 리가 없었죠. 정우가 침실로 돌아와서 조심스럽게 침대에 누웠어요. 소영은 잠든 척하면서도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는 것을 느꼈어요.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왜 남편은 자신이 그 일을 알게 되는 것을 그렇게 두려워하는 걸까요? 새벽 공기가 차갑게 느껴졌어요. 아니, 정말 차가워진 건 공기가 아니라 소영의 마음이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오랜 기다림 끝에 되찾은 청력이 선물이 될 줄 알았는데 어쩌면 이것은 시작에 불과한 건 아닐까요? 소영은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긴 침묵의 세월 동안 자신이 보지 못했던 것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그리고 정우가 그 오랜 시간 동안 숨겨온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정말 아이러니했어요. 소리를 되찾고 나서야 진짜 들어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 알게 되다니요. 어쩌면 지금까지 소영이 살아온 시간 자체가 거짓이었던 건 아닐까요? 밤은 깊어갔지만 소영의 머릿속은 점점 더 맑아지고 있었답니다. 마치 오랜 시간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깨어나기 시작하는 것처럼요. 그리고 그 무언가는 소영에게 속삭이고 있었어요. 이제 진실을 찾을 시간이라고요. 새벽의 충격적인 통화 이후 소영은 며칠 동안 정호를 유심히 관찰하고 있었어요. 겉보기에는 평범한 일상이 계속되고 있었지만 이제 소영의 눈에는 모든 것이 다르게 보였답니다. 마치 새로운 안경을 쓰고 세상을 바라보는 것처럼요. 정호는 여전히 아침마다 신문을 읽고 커피를 마시며 일상적인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하지만 소영은 알 수 있었답니다. 남편의 미묘한 변화들을요. 예전에는 보지 못했던, 아니 들을 수 없어서 놓쳤던 신호들이 이제는 너무나 분명하게 다가왔거든요. 예를 들어 정우가 휴대폰을 확인할 때의 표정이었어요. 소영이 주변에 있을 때면 화면을 몸으로 가리거나 재빨리 뒤집어 놓곤 했죠. 침묵의 세월 동안 소영은 남편의 이런 행동을 전혀 의심하지 않았어요. 단순히 개인적인 습관이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모든 행동 하나하나가 의미심장하게 느껴졌답니다. 어느 날 오후 정우가 서재에서 뭔가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소영은 차를 가져다 주려다가 문득 멈춰 섰답니다. 정우가 어떤 서류들을 서둘러 서랍 깊숙이 밀어넣고 있는 모습을 본 거예요. 평소라면 그냥 지나쳤을 행동이었지만 이제는 모든 것이 의심스럽게 느껴졌죠. 무엇을 그렇게 급하게 숨기려는 걸까요? 정우가 문자를 확인할 때마다 긴장하는 모습, 전화가 올 때마다 발신자를 확인하고 나서야 받는 신중함, 그리고 무엇보다 소영이 갑자기 나타날 때마다 깜짝 놀라는 표정들이 모두 새롭게 보였답니다. 이런 것들이 과연 우연일까요? 소영은 점점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무엇보다 이상한 건 정호의 일정이었어요. 예전부터 정호는 퇴직 후 여러 모임에 참석한다고 했었어요. 동창회, 동호회, 봉사활동 등등. 소영은 그런 남편을 보며 사회적인 관계를 잘 유지하고 있다고 생각했었답니다. 오히려 자랑스럽기까지 했었죠.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이상한 점들이 많았어요. 정호는 모임에 다녀온 후 그날 있었던 일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았거든요. 누구를 만났는지, 어떤 이야기를 나눴는지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항상 모호했답니다. 그냥 좋았다, 재미있었다는 식의 추상적인 표현만 반복했었죠. 소영은 이런 자신의 생각이 과연 옳은 건지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어쩌면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새로 들을 수 있게 된 소리들 때문에 모든 것을 의심하게 되는 건 아닐까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뭔가 잘못되었다는 직감이 계속 맴돌고 있었답니다. 며칠 후 결정적인 일이 일어났어요. 소영이 집 정리를 하다가 정호의 재킷 주머니에서 영수증 하나를 발견한 거예요. 평소라면 그냥 버렸을 텐데 왠지 모르게 자세히 살펴보게 되었답니다. 어쩌면 무의식 중에 단서를 찾고 있었던 건지도 모르겠어요.
영수증은 시내 한 카페에서 발행된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죠. 음료가 2잔 주문되어 있었거든요. 아메리카노 1잔과 카페라테 1잔. 그날 정호는 동창 모임에 간다고 했었는데 왜 카페에서 2사람분의 음료를 주문했을까요? 더구나 정호는 평소에 라테를 마시지 않았어요. 더 놀라운 건 시간이었어요. 오후 2시에 결제된 영수증이었는데 정호는 그날 오후 내내 동창 모임에 있었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동창 모임이라면 여러 명이 함께 있었을 텐데 왜 카페에서 단둘이 차를 마셨을까요? 소영의 머릿속이 복잡해지기 시작했어요. 소영의 마음속에서 의심이 더욱 커지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직접 묻기에는 너무 부담스러웠답니다. 만약 자신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라면 남편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었거든요. 결혼 생활에서 신뢰만큼 중요한 게 또 있을까요? 하지만 이미 그 신뢰에 금이 가기 시작한 것 같았어요. 그 대신 소영은 조심스럽게 정호의 행동을 더 관찰하기로 했어요. 매일 남편이 외출할 때의 복장, 돌아오는 시간, 그리고 돌아온 후의 표정이나 분위기까지 모든 것을 세심하게 지켜봤답니다. 마치 사립 탐정이 된 것 같은 기분이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며칠이 지나면서 패턴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정호는 특정 요일에만 특별히 신경을 쓰며 옷을 차려입었고 그런 날에는 평소보다 늦게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런 날 밤이면 정호는 유난히 조심스러워했답니다. 마치 뭔가 들킬까봐 두려워하는 것처럼요. 또 다른 이상한 점도 발견했어요. 정호의 휴대폰 사용 패턴이었답니다. 예전에는 거실에서 자유롭게 전화를 받았는데 요즘에는 꼭 베란다나 화장실로 가서 통화를 했어요. 그리고 통화가 끝나면 항상 휴대폰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습관도 생겼더라고요. 소영은 점점 확신하게 되었어요. 남편이 뭔가 중요한 것을 숨기고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것이 과거의 어떤 사건과 관련이 있을 거라는 것도요. 새벽에 들었던 그 통화 내용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답니다. 그때 일이라고 했던 그 말이요. 정말 이상한 기분이었어요. 결혼 생활 내내 함께 살아온 이 사람이 실제로는 자신이 전혀 모르는 다른 면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어쩌면 지금까지 소영이 알고 있던 정호는 진짜가 아니었던 건 아닐까요? 그렇다면 자신이 살아온 이 모든 시간은 무엇이었을까요? 다음 날 아침 정호가 또다시 외출 준비를 하는 모습을 보며 소영은 결심했어요. 이제는 단순히 관찰만 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진실을 찾아 나서야 한다고요. 더 이상 이런 의심 속에서 살 수는 없었거든요. 소영의 마음속에서 한때 중학교 교사였던 자신의 모습이 되살아났어요. 학생들의 거짓말을 간파하고 복잡한 문제의 실마리를 찾아내던 그때의 예리함이 다시 깨어나고 있었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긴 침묵의 세월 동안 발달한 관찰력이 이제는 소영의 가장 큰 무기가 되어주고 있었어요. 남편이 아무리 조심스럽게 행동한다 해도 소영의 눈을 완전히 속일 수는 없을 거였거든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어요. 소영은 정호가 외출한 틈을 타서 본격적인 조사를 시작하기로 마음먹었답니다. 마침 정호가 오늘도 어디론가 나간다고 했었죠. 평소보다 더 신경 써서 옷을 골라 입고 향수까지 뿌리며 준비하는 모습을 보고 있자니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정호가 집을 나선 지 1시간 정도 지났을 때 소영은 남편의 서재로 향했어요. 평소에는 들어가지 않던 곳이었지만 이제는 달랐답니다. 뭔가 단서가 있을 거라는 직감이 들었거든요. 교사였던 시절 문제가 있는 학생들의 행동 패턴을 파악할 때 느꼈던 그런 감각이 되살아나고 있었어요. 서재 안은 정돈되어 있었지만 소영의 예리한 눈에는 미묘한 이상함이 보였어요. 책꽂이의 책들이 조금씩 어긋나 있고 서랍 손잡이에 먼지가 없는 부분들이 있었죠. 누군가 최근에 이곳을 뒤져본 흔적처럼 보였답니다. 아니면 누군가 급하게 무언가를 찾았던 흔적일 수도 있었어요. 소영은 조심스럽게 책상 서랍을 열어봤어요. 첫 번째 서랍에는 평범한 문구류들이 들어있었어요. 펜, 클립, 포스트잇 같은 것들이요.
하지만 두 번째 서랍을 열었을 때 소영의 손이 멈췄답니다. 서랍 뒤쪽에 작은 열쇠가 하나 숨겨져 있었거든요. 마치 누군가 급하게 숨겨놓은 것처럼 테이프로 고정되어 있었어요. 이 열쇠가 무엇을 여는 건지 궁금해졌어요. 소영은 서재 곳곳을 살펴봤지만 맞는 자물쇠를 찾을 수 없었답니다. 그런데 문득 침실 옷장이 떠올랐어요. 옷장 위쪽에 작은 서류함이 하나 있었던 기억이 났거든요. 평소에는 신경 쓰지 않았던 물건이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의심스러웠답니다. 침실로 가서 의자를 가져다 놓고 올라가 보니 정말로 작은 금속 서류함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서류함에는 작은 자물쇠가 달려 있었답니다. 소영의 심장이 빨라지기 시작했어요. 과연 이 안에 무엇이 들어있을까요? 정우가 이렇게까지 숨기려고 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열쇠를 꽂자 딸깍 소리와 함께 서류함이 열렸어요. 안에는 여러 서류들과 사진들이 들어있었답니다. 소영은 떨리는 손으로 그 내용물들을 하나씩 꺼내봤어요. 마치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것 같은 기분이었답니다. 첫 번째로 눈에 띈 건 은행 거래 내역서였어요. 그런데 이상했답니다. 정우가 소영에게 알려주지 않은 별도의 계좌였거든요. 그것도 상당한 금액이 정기적으로 입금되고 있었어요. 매월 둘째 주 금요일마다 똑같은 금액이 들어오고 있었답니다. 금액을 보니 소영이 알고 있던 정우의 수입과는 맞지 않았어요.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어요. 여러 장의 사진들이 나왔는데 정우가 누군가와 함께 있는 모습이었어요. 상대방은 중년 여성이었고 두 사람이 꽤 친밀해 보이는 분위기였답니다. 카페에서, 공원에서, 심지어 호텔 로비로 보이는 곳에서도 함께 있는 사진들이었어요. 누가 이런 사진들을 찍은 걸까요? 소영의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설마 정우가 다른 여자와 불륜을 저지르고 있는 건 아닐까요? 하지만 뭔가 이상했답니다. 사진들의 분위기가 연인 같지는 않았거든요. 오히려 비즈니스 미팅 같은 느낌이었어요. 두 사람 모두 긴장한 표정으로 진지하게 대화하고 있었답니다. 그때 한 장의 문서가 눈에 들어왔어요. 계약서 같은 형태였는데 내용을 읽어보니 소영은 충격을 받았답니다. 그것은 일종의 침묵 계약서였거든요. 특정 사건에 대해 입을 다물어주는 대가로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한다는 내용이었어요. 마치 영화에서나 봤을 법한 내용이었답니다. 더 자세히 읽어보니 그 사건이 바로 소영의 청력 상실과 관련된 것이었답니다. 문서 어디에도 구체적인 내용은 나와 있지 않았지만 시기와 상황을 보면 분명했어요. 정우가 누군가에게 돈을 주면서 무언가를 숨기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무언가는 소영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은 사건과 관련이 있었답니다. 소영은 손이 떨려서 문서를 제대로 들고 있기도 힘들었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자신의 청력 상실이 단순한 질병이 아니었다는 말인가요? 정우가 어떤 식으로든 연관되어 있다는 건가요? 머릿속에 온갖 끔찍한 생각들이 스쳐 지나갔답니다. 또 다른 서류도 있었어요. 의료진과 관련된 문서였는데 당시 소영을 치료했던 병원과 의사들에 대한 정보가 적혀 있었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소영이 기억하는 것과 다른 내용들이 있었어요. 치료 과정에서 뭔가 조작이 있었다는 것을 암시하는 듯한 내용들이었답니다. 그 순간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정우가 벌써 돌아온 거였답니다. 소영은 재빨리 모든 것을 원래대로 정리하고 서류함을 다시 옷장 위에 올려놓았어요. 그리고 열쇠도 원래 자리에 돌려놓았죠. 손이 너무 떨려서 제대로 하기가 어려웠지만 다행히 들키지는 않았답니다. 거실로 나와서 평소처럼 앉아 있었지만 소영의 마음은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었어요. 정우가 인사를 건네왔지만 소영은 제대로 대답하기도 어려웠답니다. 어떻게 평상시처럼 행동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소영이 정우에게 오늘 어디를 다녀왔는지 물어보자 정우는 잠시 망설이더니 동창회 준비 모임이 있었다고 대답했답니다. 다음 달에 큰 모임이 있다면서요. 또 거짓말이었어요. 소영은 이제 확신했답니다. 정우가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거짓말을 해왔는지 알 수 있었거든요.
그날 밤 소영은 잠들 수 없었어요. 오늘 발견한 것들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답니다. 은행 계좌, 사진들, 그리고 무엇보다 그 계약서. 자신의 청력 상실과 관련된 어떤 비밀이 있다는 것이 확실해졌어요. 하지만 그 비밀이 정확히 무엇인지는 아직 알 수 없었답니다. 소영은 결심했어요. 더 깊이 파고들어야 한다고요. 이제 겉핥기식 관찰로는 부족했답니다. 직접 현장에 가서 정호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확인해야겠어요. 그 여자가 누구인지, 왜 정호가 그녀에게 돈을 주고 있는지, 그리고 자신의 청력 상실에 숨겨진 진실이 무엇인지 반드시 알아내야겠다고 다짐했답니다. 다음 날부터 소영은 본격적인 미행을 시작했답니다. 정호가 외출할 때마다 조심스럽게 뒤를 따라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예전 교사 시절 학생들을 지도 감독하며 기른 관찰력이 도움이 되었답니다. 그리고 오랜 침묵의 세월 동안 발달한 시각적 예민함도 큰 무기가 되어주고 있었어요. 며칠간의 미행을 통해 소영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정호가 정기적으로 만나는 그 여자는 단순한 불륜 상대가 아니었답니다. 두 사람의 만남은 매우 조심스럽고 비밀스러웠지만 분위기는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연인들의 달콤한 만남과는 거리가 멀었답니다. 그 여자를 자세히 관찰해 보니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단정한 인상의 여성이었어요. 옷차림도 깔끔하고 전문직 종사자 같은 느낌이었답니다. 두 사람이 만날 때마다 서류 봉투를 주고받는 모습도 자주 목격되었어요. 이것은 분명 어떤 거래였답니다. 소영의 호기심은 점점 더 커져갔어요. 그 여자가 정확히 누구인지 알아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어느 날 두 사람이 헤어진 후 소영은 그 여자를 따라가 보기로 했어요. 여자는 지하철을 타고 시내 중심가로 향했고 소영도 조심스럽게 뒤를 따랐답니다. 여자가 도착한 곳은 한 대형 병원이었어요. 그것도 신경과가 있는 종합병원이었답니다. 소영의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어요. 혹시 이 여자가 의료진과 관련된 사람일까요? 아니면 당시 자신의 치료에 관여했던 사람일까요? 병원 로비에서 기다리며 지켜보니 그 여자는 직원용 통로로 들어가는 것이 보였어요. 분명 이 병원에서 일하는 사람이었답니다. 소영은 안내 데스크에서 자연스럽게 신경과 의료진에 대해 문의해 봤어요. 혹시 그 여자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까 해서요. 며칠 후 소영은 더욱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 여자의 이름은 박미정이었고 당시 소영이 청력을 잃었을 때 치료를 담당했던 간호사 중 한 명이었답니다. 기억을 더듬어 보니 당시 치료 과정에서 몇 번 마주쳤던 얼굴이었어요. 하지만 그때는 너무 아픈 상황이라 자세히 기억하지 못했었답니다. 이제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정호가 박미정에게 돈을 주고 있는 이유, 그리고 그것이 자신의 청력 상실과 관련이 있다는 것. 하지만 여전히 구체적인 내용은 알 수 없었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소영은 과거를 되돌아보기 시작했어요. 자신이 청력을 잃게 된 그날의 기억들을 하나씩 되짚어보기 시작했답니다. 그날은 평범한 봄날이었어요. 소영은 학교에서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었죠. 저녁을 준비하려고 부엌에서 일하고 있을 때였답니다. 갑자기 심한 어지럼증과 함께 귀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기 시작했어요. 마치 고압선에서 나는 것 같은 윙윙거리는 소리였답니다. 그리고 점점 소리가 멀어지더니 결국 아무것도 들리지 않게 되었어요. 너무 갑작스러운 일이어서 소영도 정호도 당황했었답니다. 병원에 급히 가서 검사를 받았지만 의사들은 원인을 정확히 알 수 없다고 했어요. 돌발성 난청이라고 진단했지만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는 명확하지 않았답니다. 여러 치료를 시도해봤지만 효과가 없었고 결국 청력을 영구적으로 잃게 되었어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니 이상한 점들이 있었어요. 당시 치료 과정에서 정호가 유난히 의료진과 많은 대화를 나눴던 기억이 났거든요. 그리고 어떤 검사 결과에 대해서는 소영에게 자세히 알려주지 않았었답니다.
당시에는 소영이 충격을 받을까봐 걱정해서 그런 거라고 생각했었는데요. 또 하나 이상했던 건 정호의 반응이었어요. 물론 남편으로서 걱정하고 슬퍼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어딘지 모르게 부자연스러운 면이 있었답니다. 마치 이미 예상하고 있었던 일인 것처럼 말이에요. 당시에는 그냥 충격 때문에 그런 거라고 생각했었지만요. 소영은 점점 더 의심스러워졌어요. 혹시 자신의 청력 상실이 자연스러운 질병이 아니었던 걸까요? 누군가 의도적으로 계획한 일이었던 걸까요? 그리고 정호가 그 일에 연루되어 있었던 걸까요? 무서운 생각이었지만 지금까지 발견한 증거들을 보면 그럴 가능성이 높아 보였어요. 정호와 박미정 사이의 금전거래, 침묵계약서, 그리고 당시에 이상했던 상황들. 모든 것이 하나의 큰 그림을 그리고 있었답니다. 소영은 더 구체적인 증거를 찾기 위해 당시의 의료 기록을 확인해 보기로 했어요. 환자에게는 자신의 의료 기록을 열람할 권리가 있었거든요. 병원에 가서 당시 기록을 요청했을 때 접수 담당자가 이상한 표정을 지었답니다. 며칠 후 연락이 왔는데 소영의 의료 기록 중 일부가 분실되었다는 것이었어요. 특히 초기 검사 결과와 치료 과정에 대한 상세한 기록들이 없어졌다는 거였답니다.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의심스러웠어요. 어떻게 중요한 의료 기록이 그냥 사라질 수 있을까요? 소영은 이제 확신했어요. 자신의 청력 상실 뒤에는 분명 어떤 음모가 있었다고요. 그리고 그 음모의 중심에는 정호가 있었답니다. 하지만 아직도 정확한 동기와 방법은 알 수 없었어요. 왜 정호가 그런 끔찍한 일을 했을까요? 밤마다 소영은 이런 생각들로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결혼 생활 내내 믿고 의지했던 남편이 실제로는 자신에게 돌이킬 수 없는 해를 가한 사람이었다니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사랑한다고 했던 그 말들이 모두 거짓이었던 걸까요? 하지만 소영은 포기할 수 없었어요.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겠다고 다짐했답니다. 자신이 잃은 소중한 것들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치르게 만들겠다고요. 이제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거든요. 진실을 찾기 위한 진짜 전쟁이 시작되는 순간이었답니다. 소영은 더 이상 수동적으로 기다릴 수 없었어요. 진실에 한 걸음 더 다가가기 위해 직접적인 행동을 취하기로 결심했답니다. 박미정과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고민이었어요. 며칠을 계획한 끝에 소영은 병원에서 박미정을 만나기로 했어요. 건강검진을 받는다는 명목으로 신경과를 방문해서 우연히 만난 것처럼 접근하기로 했답니다. 마음속으로는 떨렸지만 이제는 되돌릴 수 없는 지점까지 와 있었어요. 병원에 도착해서 신경과의 접수를 마치고 기다리고 있는데 정말로 박미정이 나타났어요. 소영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답니다. 이제 직접 마주하게 된 거예요. 박미정은 여전히 단정한 모습이었지만 가까이서 보니 피곤해 보였어요. 소영은 자연스럽게 박미정에게 다가가서 말을 걸었어요. 자신이 예전에 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던 환자라고 소개하면서 혹시 기억하는지 물어봤답니다. 박미정의 얼굴이 순간 굳어지는 것을 소영은 놓치지 않았어요. 박미정은 처음에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지만 소영이 구체적인 시기와 상황을 설명하자 점점 불안해하기 시작했어요. 특히 소영이 청력을 잃었던 환자라고 말했을 때 박미정의 손이 눈에 띄게 떨리기 시작했답니다. 대화를 계속 이어가면서 소영은 조심스럽게 핵심에 다가갔어요. 당시 치료 과정에서 뭔가 이상한 점이 있었던 것 같다고, 그리고 최근에 그 일들이 자꾸 생각난다고 말했죠. 박미정은 점점 더 긴장하는 모습을 보였답니다. 그때 박미정이 갑자기 소영의 팔을 잡으며 조용한 곳으로 가자고 했어요. 병원 옥상 정원으로 올라가서 박미정은 주변을 살피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답니다. 자신도 오랫동안 괴로워했다고, 그리고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다고 했어요. 박미정의 고백이 시작되었어요. 당시 소영의 치료 과정에서 정호가 의료진들에게 접근해서 뭔가를 요청했다는 것이었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말하기 어렵다고 했지만
소영의 청력 상실이 완전히 자연스러운 과정은 아니었다고 암시했어요. 소영은 충격을 받았지만 침착함을 유지하려고 노력했어요.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다고 했지만 박미정은 너무 위험하다며 더 이상 말할 수 없다고 했답니다. 대신 정호에게 더 이상 돈을 받을 수 없다고 이제 그만하고 싶다고 털어놓았어요. 그런데 박미정이 말하기를 정호가 최근 들어서 더욱 압박을 가하고 있다고 했어요. 소영이 청력을 되찾으면서 모든 것이 위험해졌다는 거였답니다. 그래서 박미정도 무서워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했어요. 소영은 박미정에게 자신이 도와주겠다고 말했어요.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해 보자고 제안했죠. 하지만 박미정은 너무 위험하다며 거절했답니다. 정호가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지 소영은 모른다고, 그가 어떤 일까지 할 수 있는지 알 수 없다고 경고했어요. 이 대화를 통해 소영은 더욱 확신하게 되었어요. 정호가 정말로 자신의 청력 상실에 관여했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의도적인 행위였다는 것을요. 하지만 아직도 동기는 분명하지 않았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소영은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왜 정호가 그런 끔찍한 일을 했을까요? 무엇 때문에 아내의 청력을 빼앗는 일까지 저질렀을까요? 돈 때문일까요? 아니면 다른 여자 때문일까요? 아니면 더 복잡한 이유가 있는 걸까요? 그날 밤 정호가 또다시 새벽에 전화를 받는 것을 소영이 들었어요. 이번에는 더욱 긴장한 목소리였답니다. 박미정이 흔들리고 있다고, 그리고 소영이 뭔가 의심하기 시작한 것 같다고 말하고 있었어요. 정호는 전화 상대방에게 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할지도 모른다고 말했어요. 소영이 너무 많은 것을 알게 되면 모든 것이 끝장날 수 있다면서 어떻게든 막아야 한다고 했답니다. 그 말을 들은 소영은 온몸이 차가워졌어요. 이제 상황이 정말 위험해졌다는 것을 소영도 깨달았어요. 정호가 자신을 의심하고 있고, 그리고 뭔가 조치를 취하려고 한다는 것이었답니다. 혹시 자신에게도 해를 가할 수 있을까요? 남편이었던 사람이 그런 일까지 할 수 있을까요? 소영은 더 이상 혼자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어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했답니다. 하지만 누구를 믿을 수 있을까요? 가족들에게 말하기에는 너무 충격적인 내용이었고, 경찰에 신고하기에는 아직 확실한 증거가 부족했어요. 그런데 다음 날 더욱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어요. 박미정으로부터 연락이 온 거였답니다. 급히 만나야 한다고, 정호가 위험한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경고해 왔어요. 소영은 즉시 박미정을 만나러 갔답니다. 박미정은 창백한 얼굴로 소영에게 말했어요. 정호가 자신을 협박하면서 소영을 어떻게든 막으라고 했다는 것이었답니다. 그리고 만약 소영이 계속 진실을 파헤치려고 한다면 더 심각한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경고했어요. 이제 소영은 정말로 위험한 상황에 놓였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더욱 분노했답니다. 자신의 인생을 망가뜨린 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협박까지 하다니요. 소영은 결심했어요. 어떤 위험이 따르더라도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겠다고요. 이제 정말로 마지막 승부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소영과 정호 사이의 심리적 대결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려고 하고 있었답니다. 과연 누가 이 위험한 게임에서 승리할까요? 소영은 이제 모든 것을 걸고 마지막 승부를 벌일 때가 왔다고 생각했어요. 박미정의 경고를 듣고 나서 더 이상 수동적으로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다고 판단했답니다. 정호가 자신을 위험에 빠뜨리려 한다면 소영도 그에 맞서 싸워야 했어요. 며칠간 신중하게 계획을 세운 후 소영은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하기로 했어요. 정호의 비밀 서류함에서 발견한 문서들만으로는 법적으로 부족할 수 있었거든요.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답니다. 소영은 정호가 다시 박미정과 만날 때를 기다렸어요. 그리고 그날이 왔을 때 소영은 몰래 녹음기를 준비하고 두 사람의 만남 장소로 향했답니다. 카페 근처에 숨어서 그들의 대화를 엿들을 계획이었어요. 정호와 박미정이 만나서 나누는 대화는 소영의 예상보다도 더 충격적이었어요.
정호는 박미정에게 소영을 어떻게든 막으라고 압박하고 있었고, 심지어 다시 한번 소영의 건강에 해를 가할 수도 있다고 암시하고 있었답니다. 박미정은 이제 더 이상 할 수 없다고 저항했지만 정호는 냉정하게 협박을 계속했어요. 지금까지의 모든 증거들이 박미정에게 불리하게 조작되어 있다고, 그래서 박미정이 배신하면 모든 책임을 떠안게 될 거라고 위협했답니다. 그 대화 중에서 소영은 마침내 진실을 알게 되었어요. 정호가 자신의 청력을 빼앗은 이유가 무엇인지 말이에요. 그것은 소영이 상상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치밀하고 잔인한 계획이었답니다. 정호는 당시 거액의 보험금을 노리고 있었어요. 소영이 교사로 가입해둔 장애보험이 상당한 금액이었거든요. 하지만 단순히 보험금만이 목적은 아니었답니다. 소영이 청력을 잃으면 자신의 다른 여자와의 관계를 더 쉽게 숨길 수 있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더욱 충격적인 것은 정호가 이 모든 일을 몇 년에 걸쳐 계획했다는 사실이었어요. 소영의 치료를 담당할 의료진들을 미리 매수하고 청력 상실을 자연스러운 질병으로 꾸미기 위해 온갖 조작을 했던 거였답니다. 소영은 녹음을 하면서도 분노로 온몸이 떨렸어요. 자신이 그토록 사랑하고 믿었던 남편이 이런 악마 같은 사람이었다니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결혼 생활 내내 함께 웃고 울었던 그 모든 시간들이 거짓이었다는 말인가요? 녹음을 마친 후 소영은 즉시 행동에 나섰어요. 먼저 박미정을 다시 만나서 함께 경찰서에 가자고 제안했답니다. 이제 충분한 증거가 있으니 정호를 고발할 수 있을 거라고 설득했어요. 박미정은 처음에는 두려워했지만 결국 소영의 설득에 동의했어요. 더 이상 이런 고통 속에서 살 수 없다고, 그리고 정호의 협박에서 벗어나고 싶다고 고백했답니다. 두 사람은 함께 경찰서에 가서 모든 사실을 고발했어요. 소영이 녹음한 내용과 박미정의 증언, 그리고 소영이 발견한 각종 증거들을 제출했답니다. 경찰은 사건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즉시 수사에 착수했어요. 정호가 체포되던 날, 소영은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한편으로는 정의가 실현되는 것 같아서 속이 시원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결혼 생활의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아팠답니다. 정호는 체포되면서도 끝까지 자신의 무죄를 주장했어요. 하지만 증거들이 너무나 명확했고 박미정을 비롯한 다른 공범들의 증언도 이어졌답니다. 결국 정호는 상해죄, 사기죄, 협박죄 등 여러 혐의로 기소되었어요. 재판 과정에서 모든 진실이 밝혀졌어요. 정호가 얼마나 치밀하게 이 모든 것을 계획했는지,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이용했는지가 드러났답니다. 소영은 법정에서 증언하면서도 믿기 어려운 현실에 계속 충격을 받았어요. 재판은 소영의 승리로 끝났어요. 정호는 징역 10년을 선고받았고 소영은 정당한 배상금도 받게 되었답니다. 하지만 돈이나 처벌이 소영의 잃어버린 시간을 되돌려주지는 못했어요. 모든 일이 정리된 후 소영은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 결심했어요. 비록 늦은 나이였지만 이제라도 진짜 자신의 인생을 살고 싶었거든요. 오랜 침묵의 세월을 거쳐 되찾은 청력으로 이제는 정말 들어야 할 소리들을 들으며 살아가고 싶었답니다. 소영은 이혼 절차를 마치고 작은 아파트로 이사를 갔어요. 그리고 오랫동안 꿈꿔왔던 일들을 하나씩 시작했답니다. 다시 책을 읽고 음악을 듣고 새로운 사람들과 만나며 진정한 관계를 맺어나갔어요. 어느 날 소영은 공원을 산책하다가 문득 멈춰섰어요. 새들의 지저귀는 소리, 아이들의 웃음소리, 바람이 나뭇잎을 스치는 소리, 이 모든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깨달았답니다. 그리고 소영은 깨달았어요. 비록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지만 그 긴 침묵의 세월이 자신에게 더 큰 지혜와 강인함을 주었다는 것을요. 이제 소영은 어떤 어려움이 와도 굴복하지 않을 만큼 강해졌답니다. 소영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어요. 더 이상 누구에게 속지도 않고 누구를 맹목적으로 믿지도 않을 거예요. 하지만 동시에 진정한 사랑과 신뢰를 찾아 나갈 용기도 잃지 않을 거였답니다.
침묵의 시간은 끝났어요. 이제 소영의 목소리가 세상에 울려 퍼질 차례였답니다. 진실을 향한 그 긴 여행의 끝에서 소영은 마침내 진정한 자유를 찾았어요. 그리고 그것은 새로운 시작의 신호탄이기도 했답니다.